1953년 봄, 울산 방어진 앞바다에는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박정수는 그날 새벽 아버지의 배 위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 김순자는 진통이 시작되자 육지로 가려 했지만 물대를 놓쳤습니다. 아버지 박만석은 당황한 채 그물을 던졌다 거두기를 반복했고 결국 아기는 고깃배 선미에서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갓난아기의 울음소리는 파도 소리에 섞여 흐려졌지만 순자는 아이를 꼭 안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는 바다처럼 살겠구나. 정수가 자란 방어진 마을은 작았습니다. 집은 20채 남짓 모두 고기를 잡아 살았습니다. 아침이면 남자들은 배를 끌고 바다로 나갔고 여자들은 그물을 깃거나 생선을 말렸습니다. 아이들은 방파제에서 놀았고 개는 마을 어귀를 지켰습니다. 정수는 그 풍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정수는 처음으로 책을 읽었습니다. 마을 이장 댁에서 빌려온 낡은 전래 동화책이었습니다. 호랑이와 곶감 이야기를 읽으며 정수는 세상의 마을 밖에도 뭔가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등잔불 아래에서 책장을 넘기다 잠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정수야, 너는 공부를 해야겠다. 중학교에 입학한 정수는 울산 시내까지 버스를 타고 다녔습니다. 편도 1시간 차비가 아까워 걸어가기도 했습니다. 학교에서 정수는 조용한 학생이었습니다. 말이 적었고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선생님들은 정수를 좋아했습니다. 성적은 중상위권, 성실했고 말썽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박정수, 너는 대학에 가야 한다. 담임 선생님은 졸업반이 된 정수를 불러 말했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학이라는 단어는 그에게 너무 먼 곳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에는 돈이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물때가 좋지 않다고 한숨을 쉬었고 어머니는 새벽부터 밤까지 생선을 팔러 시장에 나갔습니다.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고등학교에 가는 것조차 부담이라는 것을. 그해 여름, 정수는 처음으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방파제에 혼자 앉아 바다를 바라보던 날이었습니다. 친구들은 고등학교 진학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누구는 부산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고 누구는 서울 대학을 목표로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길은 다르다는 것을. 아버지의 배를 타거나 아니면 공장에 취직해야 한다는 것을. 정수야. 어머니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순자는 아들 옆에 앉아 바다를 함께 바라봤습니다. 한참 후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공부를 더 하고 싶을 텐데.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공부보다 중요한 게 있다. 사람이 되는 거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진짜 공부야. 대학을 가든 배를 타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한 거지. 정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날 밤 그는 결심했습니다. 울산 시내로 나가겠다고. 공장에 취직하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람이 되겠다고. 1970년 3월 17살의 박정수는 현대조선소 정문 앞에 섰습니다. 회색 작업복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들어갔습니다. 정수도 그 줄에 섞여 걸었습니다. 공장은 거대했습니다. 철판 쌓인 야적장, 크레인이 움직이는 소리,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정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이곳이 자신이 앞으로 몇 년, 아니 어쩌면 평생을 보낼 곳이라는 생각에. 야, 새내기. 선배가 소리쳤습니다. 정수는 화들짝 놀라 뛰어갔습니다. 용접공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뜨거운 철판, 불꽃, 땀, 먼지.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점심시간은 30분. 밥을 먹고 나면 잠깐 쉴 틈도 없이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정수는 봉투를 뜯지 않고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머니는 돈을 세어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생했다. 어머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그물을 깃고 생선을 손질한 손이었습니다. 정수는 그 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도 이 손처럼 살아갈 것이라고. 20살이 되던 해 정수는 처음으로 꿈과 현실의 거리를 체감했습니다.
동료 중 하나가 사고로 다쳤습니다. 용접 중 철판이 떨어져 다리를 깔았습니다. 남자는 비명을 질렀고 구급차가 왔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만약 자신이 다친다면, 만약 일을 못하게 된다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이게 우리 인생이야. 막걸리를 마시며 선배가 말했습니다. 세상은 이상보다 현실이 빠르다는 걸 배웠습니다. 책에서 읽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여기에 없었습니다. 여기엔 철판과 땀, 그리고 하루하루 버티는 사람들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버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고 밤 9시에 기숙사로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는 고향에 내려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물을 깁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바다에 나갔고 어머니는 여전히 시장에 나갔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24살, 정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적었던 소녀는 이제 동료들과 농담을 나누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용접 실력도 늘었습니다. 팀장은 정수를 눈여겨봤습니다. 박정수, 너 잘하면 몇 년 후에 반장도 할 수 있어.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반장이 되면 월급이 조금 오를 것이고, 그러면 가족에게 더 많이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날 저녁 정수는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울산 앞바다가 보였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어린 시절 방파제에서 바라보던 그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의 말도 떠올랐습니다. 공부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 되는 거다.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사람이 되고 있는 걸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게 자신의 인생의 전부는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걸 견디는 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정수는 옥상에서 내려와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내일도 철판 위에서 불꽃을 튀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정수는 버틸 수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시간들이 의미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그의 첫 번째 숙제 적응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978년 가을 25살의 박정수는 중매 자리에 나갔습니다. 조선소 선배가 주선한 자리였습니다. 울산 시내 다방 창밖으로 공장 굴뚝이 보였습니다. 정수는 낡은 양복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자는 수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영희 23, 방직 공장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두 사람은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중매쟁이 아주머니가 커피를 시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정수와 영희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조선소에서 일합니다. 예, 들었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정수는 영희를 보았습니다. 손은 거칠었지만 얼굴은 단정했습니다. 영희도 정수를 흘끔 보았습니다. 정수의 손에는 용접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 일이 힘들지만 성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정수는 준비한 말을 꺼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1979년 봄, 정수와 영희는 결혼했습니다. 울산 외곽 단칸 방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방 한 칸 부엌 화장실. 가구는 낡은 장롱 하나와 이불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습니다. 영희는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짓고 정수는 공장에서 돌아와 영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오늘 공장에서 무슨 일 있었어? 별일 없었어. 당신은? 나도 그냥 그랬어. 대화는 짧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정수는 영희가 좋았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희도 정수가 좋았습니다. 성실하고 묵묵한 사람이었습니다. 1년 후 딸 지은이가 태어났습니다. 정수는 아기를 안고 울었습니다. 작은 손, 작은 발, 작은 숨소리. 정수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를 잘 키우겠다고. 이 아이는 자신처럼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겠다고.
3년 후 아들 민수가 태어났습니다. 이제 단칸방은 비좁았습니다. 정수는 조선소를 그만두고 중소기업 생산팀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월급은 조금 올랐지만 책임은 훨씬 무거워졌습니다. 35살, 정수는 처음으로 책임이라는 단어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9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에도 일했습니다. 명절에도 일했습니다. 월급은 가족에게 모두 갔습니다. 아이들 분유가, 기저귀가, 월세, 공과금. 남는 돈은 없었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언제 와? 정수는 대답할 틈이 없었습니다. 현장에서 사고가 났고 그는 다시 뛰어가야 했습니다. 영희는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빨래를 하고 밥을 짓고 아이들을 재웠습니다. 정수가 돌아오면 영희는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정수는 잠든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깨지 않았습니다. 정수의 부모님도 나이 드셨습니다. 어머니는 허리가 아프다고 했고 아버지는 배를 팔았습니다. 이제 고기가 안 잡혀. 정수는 부모님께 생활비를 보내야 했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많지 않은 돈이었지만 정수에게는 큰 부담이었습니다. 나는 언제 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정수는 공장 화장실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1987년 40살이 되던 해 정수는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졌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고 주문이 줄었습니다. 정수는 팀원들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봅시다. 곧 나아질 겁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1명, 2명 회사를 떠났습니다. 정수는 혼자 남은 일을 처리해야 했습니다. 하루 15시간씩 일했습니다. 몸이 버티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현장에서 쓰러졌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정수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내가 원한 삶인가? 영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도시락이 들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응, 괜찮아. 정수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당신 너무 무리하지 마. 영희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는 끝이 없다는 것을. 집에 돌아온 정수는 아이들을 보았습니다. 지은이는 중학생이 되었고 민수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지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어디 아팠어? 아니야, 괜찮아. 민수가 정수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빠 나 학교에서 상 받았어. 정수는 아들을 안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금방 사라졌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의 성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에. 밤 정수는 영희와 마주 앉았습니다. 당신 우리 괜찮을까? 영희가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정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지 않다고 말하기도 두려웠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버텨야지. 언제까지? 영희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방을 채웠습니다. 정수는 그날 밤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것들에 금이 가고 있다는 것을. 1990년 45살 정수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줄었습니다. 웃음도 줄었습니다. 집에 돌아와도 아이들과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밥 먹었어?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를 멀리했습니다. 아빠는 항상 피곤해 보여요. 민수는 아버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정수는 밀어냈습니다. 아빠 피곤하니까 나중에. 영희는 지쳐갔습니다. 당신 우리 대화 좀 해요. 무슨 대화? 아무 얘기나요. 당신 요즘 너무 말이 없어요. 정수는 짜증을 냈습니다. 말해서 뭐해? 바뀌는 게 있어? 영희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수는 곧 후회했지만 사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정수는 혼자 공장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울산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에 자신 같은 사람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버티고 견디고 무너지고 있을 것이라고. 나는 뭘 하고 있는 걸까?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을 위해 일한다고 했지만 정작 가족과는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돈을 벌려고 애쓰지만 늘 부족했습니다. 책임을 다하려 했지만 모든 게 버겁기만 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정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하지만 정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는 끝이 없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은 이미 한계에 다다랐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정수는 평소처럼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어딘가 금이 간, 부서지기 직전의 사람처럼.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몇 년 후, 자신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정수의 두 번째 숙제, 감당은 그렇게 그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1997년 11월, 45살의 박정수는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부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명예퇴직 신청서였습니다. 정수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박 팀장 미안하네.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부장의 목소리는 무거웠습니다. 정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만입니까? 아니, 생산직 전체 인원의 30%를 줄여야 해. 자네도 알다시피 IMF가. 정수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귀가 멍했습니다. 20년, 20년을 일했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주말도 없이 명절도 없이 일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이라는 겁니까? 퇴직금은 규정대로 드립니다. 생각해보고 다음 주까지 결정해주게. 정수는 서류를 들고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울산 거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걷고 차들이 달렸습니다. 하지만 정수에게는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자신만 멈춘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영희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일찍 왔네. 정수는 대답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영희가 뒤따라왔습니다. 무슨 일 있어? 정수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명예퇴직 대상이래. 영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부터? 다음 주까지 결정하래. 영희는 정수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있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방을 채웠습니다. 한참 후 영희가 물었습니다. 퇴직금은? 3천만 원. 그걸로 뭘 할 수 있어? 정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르겠습니다. 45살 재취업은 어렵습니다. 학력도 없고 기술도 특별한 게 없습니다. 용접이나 생산관리, 그것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가게라도 해볼까? 정수가 중얼거렸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자.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가게가 쉽지 않다는 것을. 1998년 봄, 정수는 퇴직금으로 철물점을 차렸습니다. 울산 시내 골목,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임대료가 싸서 선택했습니다. 간판을 달고 물건을 들여놓았습니다. 망치, 못, 페인트, 공구들. 정수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열심히 하면 되겠지.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손님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가게에 앉아 있어도 한두 명 들어올까 말까였습니다. 팔려도 몇천 원, 많아야 10,000원어치였습니다. 한 달 매출은 100만 원도 안 됐습니다. 임대료만 50만 원, 공과금, 생활비를 빼면 마이너스였습니다. 정수는 아침 일찍 가게 문을 열고 밤늦게 닫았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늘지 않았습니다. 골목 입구에 큰 철물점이 새로 생겼습니다. 가격도 싸고 물건도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쪽으로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은행에서 1,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월 15만 원. 정수는 가게 셔터를 올리며 생각했습니다. 이걸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1999년 47살, 정수의 세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빚이 늘어났습니다. 은행 대출, 사채, 카드빚.
합쳐서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자만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정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천장을 바라보며 계산했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하는데 방법이 없었습니다. 가족도 흔들렸습니다. 딸 지은이는 대학 등록금을 낼 수 없었습니다. 장학금을 받으려 했지만 떨어졌습니다. 지은이는 휴학계를 냈습니다. 아빠 괜찮아. 내가 알바해서 벌게. 정수는 딸을 마주 볼 수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에게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왜 돈도 못 벌어? 친구들은 다 학원 다니는데 나는 왜 못 가? 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수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영희와도 자주 다퉜습니다. 당신이 그때 좀 더 신중했으면 이렇게까지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어떻게 하라고. 회사가 날 잘났는데. 그래도 가게를 그렇게 급하게 차릴 게 아니라 생각을 좀 하지. 그럼 당신이라면 어떻게 했는데. 두 사람은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은이가 나와 말렸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정수는 집을 나갔습니다. 어느 겨울밤 정수는 철물점 셔터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골목을 비쳤습니다. 정수는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 연기가 하얗게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았고 남을 속이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제야 보였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은 설렘을 잃었습니다. 영희와의 대화는 다툼으로 끝났습니다. 아이들과는 소통이 단절되었습니다. 지은이는 자신을 불쌍히 여겼고 민수는 자신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자신도 어디선가 길을 잃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잘못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삶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었습니다. 누구나 균열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문제는 그 균열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던 자신이었습니다. 정수는 담배를 끄고 일어섰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멈춰섰습니다. 공중전화 부스가 보였습니다. 정수는 동전을 넣고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엄마. 정수야, 왜? 무슨 일 있어? 정수는 한참 말을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그래 힘들지. 많이 힘들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엄마 나 잘못 살았나 봐. 아니야. 잘못 산 게 아니야. 사람은 다 그렇게 사는 거야. 넘어지고 다치고 그래도 일어나는 거지. 정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정수야 기억하니? 내가 너한테 했던 말. 무슨 말? 공부보다 중요한 건 사람이 되는 거라고. 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는 지금 사람이 되고 있는 거야. 아프고 무너지고 그래도 견디는 거. 그게 사람이 되는 거야. 전화를 끊고 정수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2000년 봄 철물점 문을 닫았습니다. 빚은 남았지만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아파트 경비원 모집 공고를 보았습니다. 월급은 적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정수는 지원서를 냈습니다.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왜 지원하셨나요? 정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정수는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나 경비원 됐어. 전화 너머로 영희가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말했습니다. 그래 고생했어. 천천히 다시 시작하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자신은 무너졌지만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조금씩. 정수의 세 번째 숙제, 성찰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2000년 여름 52살의 박정수는 아파트 경비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6시 정수는 제복을 입고 경비실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방, 책상 하나, 의자 하나, 모니터 2대. 정수는 자리에 앉아 CCTV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입구, 놀이터, 주차장.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떨어졌나. 정수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경비원 모자, 제복. 20년 전 조선소 작업복을 입던 자신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젊었습니다. 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버티는 것만으로도 벅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정수는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주민들에게 인사했고 택배를 정리했으며 쓰레기를 분리수거했습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한 주민이 경비실에 들렀습니다. 아저씨, 커피 드세요. 젊은 여자가 캔 커피를 건넸습니다. 정수는 당황했습니다. 아,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늘 친절하셔서요. 여자는 미소 지으며 가버렸습니다. 정수는 캔 커피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친절하다고? 정수는 그저 일을 했을 뿐인데. 하지만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2002년 54살 정수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경비실에서 차를 마시며 정수는 지나온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소에서 보낸 20년, 공장에서 보낸 10년, 철물점에서 무너진 2년. 그 모든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젊을 땐 앞만 보고 달렸지. 정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무엇을 이루려 했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 했고, 세상에 뒤처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쳤습니다. 아이들의 첫 걸음, 아내의 생일, 어머니의 마지막 말. 이제는 뒤돌아봐야 할 이유가 생겼어. 정수는 집에 돌아가 영희를 마주했습니다. 여보. 영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미안해. 그동안 힘들게 했어. 영희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정수가 사과하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당신도 힘들었잖아. 정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평생 살림하고 아이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한 손이었습니다. 고마워. 당신이 없었으면 난 버티지 못했을 거야. 영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당신이 그런 말하는 거 처음 들어봐.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마음이 통했습니다. 2005년 57살 정수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딸 지은이는 결혼했습니다. 평범한 직장인과 만나 가정을 꾸렸습니다. 정수는 결혼식장에서 딸을 바라봤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지은이는 아름다웠습니다. 아빠, 같이 사진 찍어요. 지은이가 정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정수는 딸 옆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 정수는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지은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정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미안해. 대학도 제대로 못 보내고. 괜찮아요. 저 행복해요. 아빠 덕분이에요. 정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서울에서 직장을 잡았습니다. 명절에 내려온 민수는 아버지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아빠, 이거 쓰세요. 정수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제 첫 월급이에요. 아빠한테 드리고 싶었어요. 정수는 봉투를 도로 내밀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써라. 아빠, 받으세요. 제가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수는 봉투를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너한테 잘 못해줬어. 아니에요. 아빠가 열심히 사는 거 봤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살려고요. 정수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수는 아버지 등을 토닥였습니다. 2008년 60살 정수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주민들이 경비실로 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선물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꽃다발, 편지, 케이크. 할아버지, 그동안 감사했어요. 덕분에 안심하고 살았어요. 항상 친절하셨어요.
정수는 말없이 선물들을 받았습니다. 고맙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의 욕심과 화해해야 한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수는 영희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 오늘 마지막 날이었어. 그래, 수고했어. 저녁 준비해놨어. 고마워. 정수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이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채우는 것보다 내려놓는 것이 더 필요한 시기라고. 2012년 66살, 정수는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옷, 쓰지 않는 공구, 먼지 쌓인 상자들. 정수는 하나씩 꺼내봤습니다. 이건 왜 샀지? 영희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쓸 거라고 했잖아. 그랬나? 두 사람은 함께 물건을 정리했습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남길 것은 남겼습니다. 물건을 버리면서 마음도 함께 비워졌습니다. 집은 조금씩 가벼워졌고 정수의 마음도 가벼워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는 노인정에 갔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남자들이 바둑을 두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옆에 앉았습니다. 김 씨가 말을 걸었습니다. 박 씨 왔어? 응, 왔네. 오늘 날씨 좋더만. 그러게. 짧은 대화였지만 편안했습니다. 정수는 바둑을 두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선소 이야기, 공장 이야기, IMF 이야기. 모두 비슷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모두 힘들었고 모두 버텼습니다. 우리가 젊을 땐 말이야. 이 말로 시작되는 수많은 이야기들. 정수는 그 이야기들 속에서 위로받았습니다. 자신만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모두 그렇게 살았습니다. 2015년 70살, 영희가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영희가 물었습니다. 나 어떻게 돼? 정수는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영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응. 당신이 한복을 입고 왔었잖아. 수줍게 인사하던 거 생각나. 영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기억나. 정수는 매일 아내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결혼식 날, 아이들이 태어난 날, 처음 집을 장만한 날. 영희는 가끔 잊어버렸지만 정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영희가 정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당신 누구세요? 정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정수야. 당신 남편. 아, 그래요. 정수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영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저 지금 살아있음이 기적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정수의 5번째 숙제, 평온과 6번째 숙제, 수용은 그렇게 그의 삶 속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2018년 85살의 박정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녀 서연이가 앨범을 들고 왔습니다. 20살, 대학생이 된 서연은 할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서연이 앨범을 펼쳤습니다. 흑백 사진이 나왔습니다. 젊은 정수가 공장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손에는 용접 장갑을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때 뭐 하셨어요? 정수는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까만 머리, 탄탄한 몸, 젊은 눈빛. 정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선소에서 배를 만들었지. 힘들었어요. 응, 힘들었어.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보람이 있었어. 서연은 다른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결혼식 사진이었습니다. 정수와 영희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예쁘시다. 정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예뻤지. 서연은 앨범을 넘기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수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거. 살아있다는 거요. 응. 숨쉬고 걷고 사람들 만나고. 그게 다 기적이야. 서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우리 집 역사책이에요. 정수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역사책? 네, 할아버지가 살아온 이야기가 제 기억으로 남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언젠가 제 손주에게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정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020년 87살 정수는 매일 요양원에 갔습니다. 영희는 이제 정수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정수는 매일 아내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여보, 오늘 서연이가 학교에서 상 받았대.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정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 똑똑하지? 당신 닮아서 그래. 영희는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정수는 그 미소를 보며 행복했습니다. 아내가 웃는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가을날 영희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병실에는 정수, 지은이, 민수가 있었습니다. 영희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었습니다. 정수는 아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마움이 밀려왔습니다. 여보, 고마웠어. 평생 함께 해줘서. 지은이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엄마는 평화롭게 가셨어. 민수가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아빠 많이 보고 싶으시죠? 그럼. 하지만 엄마는 이제 편히 쉬는 거야. 장례식장에서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친척들, 옛 이웃들, 노인정 친구들. 모두 영희를 기억했습니다. 정수는 조문객들에게 인사하며 생각했습니다. 영희는 많은 사람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었다고. 2023년 90살 정수는 혼자 살았습니다. 지은이가 함께 살자고 했지만 정수는 거절했습니다. 아니야, 나 혼자 괜찮아. 아빠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괜찮아. 나 아직 팔팔해. 정수는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30분이 걸렸습니다. 천천히 걸으며 정수는 주변을 바라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젊은 부부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살겠지. 산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정수는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조선소, 공장, 철물점, 경비실. 모두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잘 살았나? 정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답은 명확했습니다. 응, 잘 살았어. 2025년 92살 정수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몸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걷기 힘들었고 기억도 흐릿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서연이가 매일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제 27살 직장인이 된 서연은 할아버지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칭찬받았어요. 그래? 우리 손녀 대단하네.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성실하게 살라고. 정수는 손녀를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할아버지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예요? 살아있는 것만으로 충분해. 무엇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그냥 내가 살아있는 게 제일 중요해.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어느 봄날 정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정수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쁘네. 병실 문이 열리고 지은이와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서연이와 손주들이 들어왔습니다. 병실이 가득 찼습니다. 지은이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민수가 물었습니다. 아빠 불편한 데 없으세요? 없어. 다들 와줘서 고마워. 정수는 가족들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딸, 아들, 손주들. 모두 자신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수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시간이 누군가에게 빛이 되었다고. 얘들아. 정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모두 정수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 평범하게 살았고 많이 실수했고 자주 넘어졌어. 아빠. 하지만 후회는 없어. 너희들이 있으니까. 너희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 지은이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민수도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서연이와 손주들도 할아버지 곁에 모였습니다. 정수는 가족들의 온기를 느끼며 눈을 감았습니다. 살았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한 인생이었어. 창밖에서 벚꽃이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꽃잎은 바람에 실려 하늘로 올라갔다가 땅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정수는 그 꽃잎을 따라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잔잔해졌고 얼굴은 평화로웠습니다. 지은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편히 쉬세요. 민수가 아버지의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사랑합니다. 서연이 할아버지 이마에 입 맞췄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기억할게요. 평생.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정수는 제 삶을 다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고 사랑했고 사랑받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10년 후 서연은 면접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면접관이 물었습니다.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서연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제 할아버지입니다. 어떤 분이셨나요? 특별한 일을 하신 분은 아니에요. 조선소 용접공이었고 경비원이었죠. 하지만 할아버지는 제게 가장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인가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라는 거죠. 무엇을 이루든 이루지 못하든 그냥 성실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요.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가르침이네요. 서연은 면접장을 나오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서연은 중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넌 잘하고 있어. 박정수는 죽었지만 그의 삶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기억 속에서, 지은이의 가르침 속에서, 민수의 말 속에서,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마음 속에서 그가 뿌린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지고 다시 피듯이